여러분들은 해적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당연히 27년째 연재 중인 만화 원피스의 루피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영화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의 잭 스패로우가 떠오르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 진짜 해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해적질을 안 하잖아요. 그냥 해적 호소인들이지 보물찾기 전문 탐험가라고 보는 게 무방하죠. 인디아나 존스의 배 타는 버전?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소말리아 해적들은요, 보물이 아니라 몸값을 많이 매길 만한 비싼 배를 찾습니다. 다짜고짜 상선 하나 붙잡은 다음에 선원들을 통해서 선주한테 연락을 취하는 거죠. 몸값 내놔. 그러면 배 주인인 선주들이 계산기를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운항이 하루 지연될 때마다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적들도 아는 거죠. 한때는 이게 너무나도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마치 벤처 투자자처럼 해적 투자자도 있었다고 해요. 수익 배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인재를 풀어줄 때도요, 해적 두목이 명함을 주면서 혹시 이제 가다가 다른 해적단에 걸리면은 이 명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대요. 이쯤 되면 뭐 거의 그냥 통행세를 받는 비즈니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유와 모험은 1도 없는 실제 진짜 해적들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투자를 받고 어떻게 돈을 벌며 수익성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은 왜 10년 전까지 해적들이 그렇게 많이 뉴스에 올랐고 한동안 사라졌다가 왜 지금 또다시 나온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느 시대에나 해적에 의한 상선의 납품은 늘 있어왔지만요, 현대 해적들이 설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해적들의 거점이 주요 핵심 무역로와 가까워야 하죠. 털어먹을 가치가 있는 배가 많아야지 해적질의 수익성이 올라가거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의 행정 공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경찰과 군대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하게도 해경이나 해군도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요. 자, 2010년대 초까지의 소말리아가 딱 여기에 해당합니다. 91년 이후 사실상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섰는데 실패했고요. 끊임없이 쿠데타와 내전이 벌어졌으니까요. 게다가 소말리아가 위치한 해역은 인도양에서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거든요. 전 세계 1일 해상 운송량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지역이죠. 게다가 수십 년간 이어진 소말리아의 혼란으로 인해서 AK 소총과 RPG는 정말 구하기 쉬운 무기가 되었으니까요. 이 해적들은 고속으로 이동하는 보트를 타고 화물선을 노립니다. 보통 화물선들은 연료 효율성 때문에 시속 30km가 안 되는 속도로 운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인원이 무장한 보트로 재빠르게 접근해서 습격을 가하는 거죠. 습격을 할 때도 막 RPG를 발사하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겁을 주기 위한 거지 배를 망가뜨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배가 멀쩡해야 몸값 협상에 유리하니까요. 화물이 뭔지도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소말리아 해적항에는 하역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짐을 못 내리거든요. 이 해적들이 원하는 건 몸값입니다.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화물선을 빌리는 용선료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하루에 몇만 달러씩 할 정도였는데 이러면 두세 달만 해도 몇백만 달러가 금방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협상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납치를 당한 선원들도요, 어차피 잡혀있는 기간 동안에 급여가 지급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가만히 잡혀있다가 그냥 풀려났고요. 납치된 선원들에게 납치된 기간 동안에도 계속 월급을 줬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야 선원들을 계속 구할 수 있거든요. 만약 납치됐는데 뭐 월급도 안 줬다 그러면은 뱃사람 중에서 아무도 그 배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해적들이 그냥 배를 붙잡아다가 통행료를 받고 풀어주는 비즈니스에 가까웠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해적질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요, 용선료 가격이 이제는 예전에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배를 빌린 화주 입장에서는 몇 달 기다린다 하더라도 생각만큼 큰 손실은 아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된 거죠. 이로 인해서 해적들이 배를 붙잡아두는 기간이 평균 8개월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최장 기록은 무려 3년이었고요. 배를 붙잡아두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포로로 잡힌 선원들을 붙잡아두는 것도 일이 됐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하지는 않더라도 먹여야 하긴 했으니까요. 때문에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거점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흔히 해적질은요, 소말리아가 내전 상태라는 국가적인 혼란에 빠지면서 해적들이 활개를 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전 지역이라면 해적들도 스스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적질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혼란한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역이어야지만이 해적들이 거점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식량과 무기 같은 보급품 확보도 쉽고요. 그래서 군벌들이 확실하게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해적의 거점 지역이 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소말리아의 푼틀란드 지역인데요. 여긴 사실 군벌에 의해서 반독립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해적들의 거점 지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소말리아 해적들은 점점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소말리아에서부터 탄자니아와 인도 부근까지로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적질이 빈번해지면서 해상 운송보험에서 해적에 관련된 특약도 일상화되었죠. 그러다 보니 해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곧 몸값 그 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적에 의한 피랍 협상 전문가들도 이때 막 등장했죠.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랑 곧 주어진 보험금에 맞춰서 몸값을 협상하는 일이었죠. 예를 들어 해적들이 배와 선원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3개월 이내에 500만 달러를 요청했다고 할게요. 근데 보험금으로 딱 5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납치 1개월 되는 시점에 500만 달러 여기 준비했으니까 이제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해적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봐라? 싶어서 금액을 더 올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서로 시간을 써가면서 금액의 타협점을 맞추는 거죠. 이 때문에 해적질은 그야말로 철저한 비즈니스가 됐어요. 소말리아 내부 혹은 외부에서 해적질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기본적인 무기를 사고 보급품을 준비하고 배를 마련한 후에 해적질에 나서는 거죠. 그리고 해적질이 성공하고 나서 몸값을 받으면 분배를 해야겠죠. 월드뱅크와 국제형사경찰기구, UN 마약범죄연구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요. 여기서 벌어들인 몸값에서 50%는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30%는 해적단이 먹고 10%는 보급품 공급책에게, 나머지 10%는 뇌물 비용으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해적들이 30%를 가져간다 하더라도요. 직접 습격을 감행하는 말단 해적들은 고정급밖에 못 받아요. 일반적으로 성공률이 3번 중 1번 정도라고 이제 밝혀져 있는데요. 여기서 거두는 수익이 크다 보니까 해적들이 갑자기 소말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비즈니스가 된 겁니다. 배를 한번 성공적으로 습격했을 때 습격에 참여한 말단 소말리아 해적들은요. 한 명당 받는 돈이 약 3만 달러 정도였는데요. 일반적인 소말리아 노동자가 평생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4,000달러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정말 해볼 만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가 되면서 해적단 두목이 몸값을 받은 후에 납치한 배와 선원들을 풀어주잖아요. 수석 항해사와 선장에게 명함 같은 걸 건네주면서요. 혹시나 지금 나가다가 다른 해적들한테 또 붙잡힌다. 그러면은 일단 자기 명함이 있는 자기 번호로 자기한테 연락하고 그 해적들한테 자기 이 명함 보여주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해요. 해적단끼리도 나름대로의 룰이 형성될 정도로 점점 고도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4억 달러가 넘는 몸값이 지불됐다고 합니다. 그 돈 중에 일부는 해적들에게 떨어졌지만 대부분은 푼틀란드 정부의 유력자들과 소말리아 바깥의 해적 사업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죠. 이것 때문에 아덴만과 페르시아만 소말리아 인근 지역을 항해하는 배들 중에 절반 이상이 용병을 고용할 정도였어요. 용병들이 경호 들어붙으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할인해 줄 정도였거든요. 또 이런 빈번한 해적 행위가 벌어지면서 무역에 영향이 생기니까 각 정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2008년부터 각국 정부에서 연합 함대를 편성해가지고 해당 지역에 파견하게 된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 시기에 청해부대를 파견했잖아요. 물론 연합 함대가 순찰을 돈다고 해서 소탕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적질은 기본적으로 속도전이거든요. 보통 30분 이내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30분 동안 상선의 선원들은 최대한 해적들이 배에 오르는 것을 막고 견제하되, 만약 저지에 실패할 것 같으면 빨리 패닝룸으로 도피를 해야 하는 거죠. 왜냐면요, 해적들은 대부분 큰 배를 몰 수 있는 기술이나 경험이 없습니다. 선원을 잡지 못하면 배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닝룸을 둘러싸고 거기를 뚫느냐 막느냐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막 일을 벌이는데, 만약 뚫었다, 이때 만약 순찰을 도는 연합 함대가 해적을 발견했다, 근데 해적들이 배 위에 올랐다, 그럼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화력으로 대응했다간요, 흥분한 해적들에 의해서 선원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2011년에 소말리아 정부에서 영해를 열면서 해적 소탕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아무리 연합 함대를 하더라도 남의 영해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말리아에서 영해 진입을 열어둔 덕분에 갑자기 해적질은 순식간에 위험성은 높고 수익성은 낮은 악성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2013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거의 사라지게 된 거고요. 자,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2023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예멘 지역의 후티 반군들이거든요. 이 반군들이 해적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쫙 펼쳐서 예멘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멘의 위치는 홍해 입구부터 아덴만 전체에 이르는 지역이거든요. 특히나 후티 반군들이 차지하고 있는 예멘의 서쪽 지역은 홍해 입구인 바브 알 만다브 해협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 길목에 얼마나 많은 컨테이너선과 유조선들이 지나다니는 걸 생각하면요,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거죠. 심지어 이 후티 반군 해적들은 소말리아 해적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장비질이 너무 좋아요. 헬리콥터를 타고 무역선 위로 강화해서 납포하는가 하면은 대함 미사일을 쏘고 미국 군함과 상선들에게 드론 공격을 퍼붓기도 할 정도로 진짜 제정신이 아닌 집단들이에요. 이렇게 이쪽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원래 소말리아 해안을 순찰 중이던 함
함대들을 후티 반군 견제를 위해서 재배치를 해야 했을 정도였어요. 미국 정부도요, 후티 반군과 더불어서 비공식적으로 후티를 지원 중인 이란에게 대놓고 경고를 했을 정도고요. 이렇게 관심이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다시금 소말리아 해적들이 스멀스멀 천천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는 길목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졌으니까 그럼 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회를 하려면은 결국 소말리아가 있는 지역을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소말리아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는 감시도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최근 1년 사이에 소말리아의 해적들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소말리아가 약해졌다 뿐이지 해적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활동 중이거든요. 2010년대 중반부터 서아프리카 기니만 지역에서 해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지역의 국가들도 쿠데타다, 내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혼란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틈타서 등장한 해적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서아프리카 해적들도 정말 난리도 아닌 거죠. 특히나 보면 원유 수출국인 나이지리아와 협력을 해가지고 유조선을 습격한 다음에 원유를 빼돌리는 일들도 있다고 해요. 사실 해적질이란 게 해당 영해를 관리하는 국가나 정부의 암묵적인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 해적들은 나이지리아 정부와 행정부, 군 고위층까지 개입했을 거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 정도면 현대판 사략함대로 불러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쪽 지역의 약탈도요, 전성기 소말리아에 버금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시 못하는 수준이긴 한데요, 덜 유명한 거죠. 자, 많은 미디어에서 해적에 대한 이미지는 자유와 모험 뭐 이런 키워드로 포장이 됩니다. 현실은 자유도 없고 모험도 없어요. 철저하게 비즈니스 그 자체거든요. 투자자와 현지에서 뒤를 봐주는 권력자가 있고 그 후원과 지원을 받아서 사업 성과를 내야 돼요. 물론 해적들이니까 그 사업 성과는 결국 상선 납부에서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배를 납부하려고 직접 나서는 말단 해적들은 기업으로 치자면 하청업체 같은 겁니다. 철저히 조직화되어 있고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뇌물을 먹이고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굴러갈 수가 없는 비즈니스거든요. 자,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세상 모든 비즈니스는 다 비슷하다. 심지어는 해적질도 그렇다. 해적질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투자자들이 해적질에 투자를 하면요, 원청 해적이 조직을 구성을 하고 하청 해적이 보급품을 조달하고 현장을 뛰는 구조죠. 이게 참 뭐랄까요? 규모를 갖춘 비즈니스가 되면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보면은 건설이나 뭐 이런 주요 제조업 산업들 보면은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가거든요, 실제로. 말단 해적들이 평균적인 소말리아인들이 평생 벌 돈을 한 방에 버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정작 버는 돈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해적 거점 지역에서는 인플레가 생겨버린 거죠. 게다가 갑자기 남들은 평생 벌 돈을 한 번에 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흥에 돈 쓰고 사채에 돈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숨 걸고 하는 일의 위험도에 반해서 남는 거는 거의 없는 거고요. 이것도 보면은 참 뭐랄까요? 큰 돈 번 사람들이 쉽게 돈 날리는 것과 비슷한 점들이 보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요 국가에서 활동 중인 범죄 조직과도 비슷한 점들이 많이 보이고요. 자,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요, 따봉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